안녕하십니까. 보세사 강의를 맡은 변달수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 보세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과 보세사 이제 시험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될지 또는 이제 교재의 특징이나 특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OT 강의에 이제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은 수출입 통관 절차고요. 제1장 총칙부터 들어갑니다. 제1장 총칙은 통칙부터 이제 들어가고요. 첫 번째가 이제 관세 개요 쪽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그 별표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별표로 표시한 부분은 그 6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선지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출제된 경우는 오답 선지로 한번 출제된 그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 선지로 구성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들어갑니다. 자, 관세의 개요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별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2년마다 한 번씩 요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된다라는 내용인데, 강제적으로라는 말에 지금 노란색이 돼 있죠. 뭔 말이냐면 임의적으로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또는 조약, 특정 요건이 성립을 한다면 관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어떤 납세 의무자가 선택적으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관세는 당연히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재정 수입이라고 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의 살림을 하려면 조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관세도 이제 4분의 1 정도.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의 조세 수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는 결국에는 국세와 더불어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꼬아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질문 그대로 출제를 한 적이 많고요. 세 번째는 관세는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 해당된다.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이제 선지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별표 하나 더 해주시고, 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의 반대말은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라는 오답 선지로 자주 출제가 돼요. 뭔 말이냐? 결국에 이제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자가 수입 물품을 살 때 1,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관세가 예를 들어 100원이 붙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총합 1,100원이죠. 그럼 이걸 결국에는 최초에는 납세 의무자인 이제 수입 화주가 관세를 납부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국내에 팔죠. 이윤 뭐 100원 정도 더 붙여서 1,200원 정도에 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관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화주가 아니라 즉 일반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자가 수입을 했더라도 그 세금을 일반 국민이 부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접세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게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관세는 이제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이 앞에 이제 비관세 영역이라고 표현이 되면 틀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별로 꼬아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관세는 특별국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이런 선지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뭔 내용이냐? 그러면 관세를 낸다고 해서 국가인 세관이, 우린 지금 수입 물품과 세관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관이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내기만 한다. 어떤 혜택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관세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어떤 조치이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관세는 어찌됐건 무조건 자유무역의 장벽입니다. 결국엔 1,000원 주고 살 걸 갖다가 관세가 붙어서 1,100원에 사면 수입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결국에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관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번째는 관세의 부가징수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죠. 여기에 뭐 지자체가 들어간다거나 뭐 개인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해설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보시면 그 외에 이제 선지로 자주 등장했던 거는 그 밖의 관세의 성격으로는 뭐 국세의 성격이 있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 결국에는 관세는 사용 소비를 해야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사용 소비가 없다면 관세는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대물세.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대인세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입 물품에 대해서 특정 요건이 성취가 되면은, 여기 물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법률이 이제 관세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세 제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물세이고요. 대인세가 아니라. 그리고 수시세. 수시세의 이제 반대말은 전기세라는 게 있는데, 전기세 같은 개념을 일단 뭐 분기면 분기, 기간이면 기간 이렇게
어떤 특정 기간들을 정해서 뭐 1분기의 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관세는 수입이 될 때마다 물건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내는 이제 수시적으로 낸다 해서 수시세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출제가 되면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뭐 보세사 시험 외에 일반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원산지관리사라든가 아니면 관세사라든가 아니면 관세직 공무원에서는 수입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세사에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6년 중에 수입의 정의만 딸랑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요 반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요 으로부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를 보면 아까 봤듯이 관세는 뭐다? 소비세다.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어차피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다음 밑에 이제 수출 보시면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넘어가고 자, 반송의 정의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자, 여기다가 별표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국에 반송에 대한 문제가 뭐 왕왕 출제가 되긴 하는데 한번 출제가 됐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반송 물품의 범위가 출제됐는데 여기는 이것만 알면 돼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그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뭘까요? 요거는 반송의 정의가 아니라 수출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반송 물품의 범위 이렇게 헤딩만 목차 헤딩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읽어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뭐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혹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게 이렇게 중개무역 물품, 단순 반송 물품, 위탁 가공 물품, 보세 전시장 반출 물품이 있겠다. 출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네 개를 일단 선지로 깔아놓고 하나를 일반 뭐 수입 물품 이렇게 넣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송 물품의 범위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외국 물품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법상 물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상 그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이제 외국 물품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은 항상 외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상으로도 우리가 외국 물품의 정의가 더 중요하고 내국 물품은 이제 관세법상 제재가 좀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구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외국 물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그리고 괄호가 있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입신고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입되는 물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로 이제 내국 물품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다면 얘는 내국 물품이 돼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 수리되기 전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이는 내국 물품인데 그 전의 것이라면 아직 외국 물품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괄호가 이제 출제가 빈출이 되는데 뭔 말이냐면 지금 공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 땅이 이렇게 있고 미국 땅이 이렇게 일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도의 이제 바다는 주인이 없는 바다예요. 한국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한국 선박이 잡든 여기 있는 일본 선박이 잡든 아무런 제재가 걸리지 않는데 어찌됐건 주인 없는 바다지만 그럼 누가 장땡이에요?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러면 선박에는 지금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선박이 잡았다면 이 주인 없는 바다에서 잡았다면 결국엔 누구 거예요? 외국 물품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바로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건 내국 물품의 정의인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했다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으니까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1번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바다면 선박이 그 내국 물품인지 외국 물품인지를 가르는 주체가 되겠고 그 이제 밑에 거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하나가 있어요. 수출 신고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물품이 외국으로 이제 물건이 나갈 때 수출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게 수리가 됐다면 결국에는 수리라는 행위가 국가에서 해주는 행위거든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한국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겠다라는 신고가 수출 신고인데 그게 수리가 됐으면 얘는 결국 외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리되기 전의 것
수리되기 전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직 내공 부품이 되겠죠. 결국에는 효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이제 심화 표시 있죠.